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일홀딩스 메일 유업 기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등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유가공 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변화된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메일 유업은 그 사업 구조 변화에 성공적으로 사업 변화 구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고 그 결과 이번 2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한 4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래서 고려해서 이제 약간 믿음직한 회사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대되는 중국향 매출 증대 그리고 신제품들의 계속되는 호조를 기대하고 지금 주가 상황상 메일 유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메일홀딩스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저희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그때 메일홀딩스는 12,000원, 메일 유업은 96,400원입니다. 시총은 1,600억이랑 7,500억이고 그 메일홀딩스가 지주기업이고요. 메일 유업이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메일홀딩스가 메일 유업을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유업이 뭐 하느냐? 유가공 사업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우유 팔고요. 우유 팔고 발효유, 유아식, 음료, 치즈, 기타 등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게 이제 백색 CU 하얀 우유인데요. 하얀 우유는 이제 서울우유가 앞쪽 1등이고 2, 3위가 이제 남양이랑 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색 CU는 그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별로 영업이익이 좋진 않아요.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한때는 저자까지 기록했던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조제분유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제분유가 핵심이에요. 조제분유가 영업이익률 높고 이게 중국향 매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들이나 이런 기관들의 관점은 이 조제분유를 중국이 얼마나 갖다 파느냐 그리고 플러스로 국내 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문단은 저기 레포트에서 따온 문단인데요. 그래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거나 이제 커피 음료 수익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구조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컵커피 제품, 상하 목장의 유기농 제품, 발효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기존에는 우유만 팔던 회사에서 유가공 제품들을 제품 믹스를 통해서 다변화를 통해서 점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 구조를 바꿔 나가고 그 바꿔 나가는 사업 구조가 잘 팔리는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바리스타 페녀가 많이 팔죠. 이거랑 카페라떼 이런 거 다 메일 유업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출부터 보면은 이제 메일 우유 뭐 퓨어라떼 카페라떼 이런 게 80% 그리고 페레로 플로리다 이런 게 주스더라고요. 주스 매출이 17% 정도 돼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꾸준합니다. 요때 어딨죠? 요때 커피 음료 가격이 좀 올렸는데 요거 때문에 좀 매출이나 이익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거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아까 백색시유 휘뇽유는 한 10% 정도 남양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 3위. 그리고 이게 발효유 아닙니다. 발효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컵커피 요거가 지금 국내 1위예요. 국내 1위 회사고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유기농도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은 뭐 다음과 같고 아직은 좀 더 많이 돌릴 수 있고요. 수출량이 많진 않아요. 지금 여기 3기 반기가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수출 비중 4%밖에 안 되는데 요거가 더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국내 유제품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조제 분야를 얼마나 파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이 이제 또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진짜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애널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는 0.9%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반기까지 0.77% 했으니까 2배 하면은 뭐 한 1.5%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이번 상반기 때 나왔던 게 또 상하 목장
이게 약간 프리미엄화했던 유기농 제품들인데 이것도 잘 팔렸다 그러고요. 여기 셀렉스라고 약간 건강기능식품을 또 이제 새로운 라인업 추가했더라고요. 요거가 일종의 그런 분유인데, 분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단백질이잖아요. 요거를 좀 더 이제 개량시켜서 시니어 분들, 나이 드시는 분들에게 좀 좋게 바꿨던 상품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바리스타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이제 라인업도 나왔고, 주주 같은 경우는 이건 메일홀딩스입니다. 메일홀딩스 주주가 지금 보시면은 요거가 아마 그 회장이랑 그 사모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모님 그 지분이고, 그게 뭐 38%, 뭐 20몇 프로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친척분들 그거고, 홀딩스는 지주회사인데 가지고 있는 게 메일유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일유업이 하는 게 다 홀딩스에 들어온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 요게 결국에 이제 메일유업의 순이익에서 지금 홀딩스가 지분 30%니까 31%니까 그만큼을 떼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높진 않는데 최근에 좀 약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메일유업이에요. 메일유업이 사실은 얘네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2017년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때 시작했는데, 이거는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서 이때 값은 좀 낮아요. 이때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8년을 보면은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700억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죠. 올해 컨센서스가 좋아졌어요. 영업이익 900억. 왜냐면 2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이었는데 얘네가 이번 실적이 280억을 찍었어요. 플러스 40%. 그래가지고 이것도 컨센서스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내년에는 19년에는 1000억이 안 되지만 2020년에는 영업이 1000억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리포트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이제 증가하는 모습, 왜냐면 신제품들이 마진이 더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할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요거 2019년 6월 요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거죠. 보면은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 280억 찍어가지고 컨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이 뭐 하냐? 일단 휘노일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유 가격을 못 내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가 줄었다가 이게 사이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원유 생산자 가격이랑 소비자 가격이 있는데 2012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죠. 이게 마이너스, 이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적자 상품이었습니다, 원유는.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했죠. 이제 다시 흑자로 도달할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유 생산량은 이렇게 증대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 원유를 탈지 분유를 바꾼 거예요. 탈지 분유가 재고량이 쫙 늘었다가 다시 이제 좀 팔리면서 원유 생산 좀 줄어들고 팔리면서 탈지 분유도 재고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2019년 20년에는 BEP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휘는 가격이 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 호재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컵커피.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 점포 개수의 증가는 둔화세게 들어섰는데, 지금 컵커피 1등이 여기 메일입니다. 왜냐면 남양이 지금 알다시피 그런 갑질 이슈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메일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 1등인데 더 이상 편의점 점포 개수가 늘어날 그런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1등을 뒤집을 만한 뭔가 그런 강력한 이슈가 없으면은 웬만하면 그 1등을 지킬 것 같고, 이 1등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그럼 가격도 조금씩 이제 올려도 사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1등으로 지금 공고히 지키는 예정이 1등이고 지금 공고히 지킬 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강점이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조제분유가 두 가지 이슈에 움직여요. 출산율, 중국 수출.
출산율은 저는 별로 이 논리에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거냐면 네, 출산율이 이거는 지금 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20, 30대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고 이 실질 구매력 상승은 몇 년간 이연된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2009년도부터 이제 12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20, 30대가 출산율을 많이 했다. 출산 많이 했다. 근데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20, 30대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출산율이 급락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더 잡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취하지 않을까. 반등을 취하면 애기 나오면은 애기들 이제 분유 먹어야 되니까 분유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논리인데요.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관련돼서 적어놓은 레포트들이 있는 걸 보면은 기관 입장은 그렇게 보는 건가 봅니다. 출산율 반등 시 조제분유에 대한 매출 증가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7년에 한한령이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서 보시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2017년이 이게 파란색 남색 선인데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19년 사이는 요 위치에 있는데 이제 17년만 여기 이렇게 한한령 때문에 그 중국에서 수입을 적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좀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았고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근데 2019년 자체는 지금까지 말했을 때는 지금까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년과 비슷한 수준? 뭐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요런 이슈가 있죠. 시진핑이 연내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 원래 G20 전에 한번 만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 하자 했는데 무산되고 나서 흐지부지 하다가 올해 내로 시진핑이 방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주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셀렉스 시니어 시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품군 다양화의 측면에서 좋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제분유 이게 결국 조제분유가 안 팔리니까 왜냐면은 출산도 잘 안 하고 중국향 매출도 그냥 그저 하니까 요거를 좀 변화시켜서 이제 어른들에게 팔아보자 해서 만든 셀렉스입니다. 이것도 꽤 괜찮게 팔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할 게 계속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메일유업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메일유업 말고 메일홀딩스를 매수하자. 그거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회 다 그렇긴 하지만 메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순자산의 62% 정도로 할인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해본 건데 이건 시총 대비로 한 겁니다. 지금 메일홀딩스가 메일 유업 지분이 31.06%이기 때문에 그럼 메일홀딩스 시총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메일 유업에 라는 관점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맞는 계산은 아닙니다. 맞는 계산은 아닌데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빨간 선, 이 가운데 빨간 선이 딱 그 메일 홀딩스 시총이 메일 유업 시총의 30% 되는 31% 되는 딱 그 어떻게 보면 경계선 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라인인데 그 인적 분할 하자마자는 메일 홀딩스가 약간 고평가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저평가 구간으로 넘어왔고 지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일 유업 시총의 31%가 아닌 뭐 25% 되겠죠. 25%인지 20%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건 아닌데 이 정도 가지는 가치로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더 이 가치가 많이 할인됐다. 이 전고점을 뚫지 못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할인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 시총 비율을 따져보자면 이게 더 막 이렇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이제 메일 홀딩스 주가가 점점 떨어진다면은 근데 아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잘 좀 주어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계산 방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계속 하고 있어요. 배당은 한 100원에서 125원 정도. 지금 주가 대비하면 한 1% 정도인데 하여튼 뭐 하고는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20억 규모하다 이번 30억 규모로 늘렸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밸류에이션 저점이다. 지금 뭐 다른 데도 비슷한데 음식료 뭐 화학 또 뭐더라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데는 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밸류에이션에 거의 최저점까지 왔는데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좀 증가한다면 순환매로 여기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CEO가 김선희 씨?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김선희 씨가 그 회장의 사촌이에요. 회장 사촌인데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EO를 믿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거다.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는 말씀드렸던 출산율 반등과 중국향 매출 증가다. 근데 최근에 또 컵커피도 중국에 수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홀딩스를 사면 참 좋겠는데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지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이게 승계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김정환이라는 이분이 지금 메일홀딩스 회장이시고 그 아들인 김호영 재벌 3세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아니고 이분이 어느 정도 지분 승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김정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영과는 삼촌 관계죠. 그리고 김선희 씨가 아까 말했던 이제 김정환의 사촌이면서 메일유업 사장이다.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호영님이 이제 메일홀딩스와 메일유업을 가지기 위해선 지주회사 메일홀딩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 메일홀딩스 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영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거 더벨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김호영님은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홀딩스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호영님이 해야 될 거는 아빠인 김정원과 엄마인 김인순의 요 지분을 여기로 넘겨야 여기로 홀딩스의 지분을 넘어와야지 이제 승계가 완료되는 건데 그 승계를 위해서는 이 제로투세븐의 이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업계의 의견이고 근데 제로투세븐이 사실은 메일홀딩스의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였는데 지금 약간 이런 공정거래법 이슈 때문에 제로투세븐 지분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로투세븐이랑 메일홀딩스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김우영이 제로투세븐 지분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는 이제 제로투세븐이 비상장 시절 때 그때는 메일유업의 자회사였던 제로투세븐이었고요. 그때 이제 6.6억에 해당하는 액면가 5천원짜리 그 주식을 아들에게 김정환이 아들인 김호영에게 증여를 했고 이때 세금을 냈죠. 근데 그 이후에 제로투세븐이 상장하고 뭐 주식수 분할 등을 하면서 가치가 뻥튀기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요거를 다 지분을 사들이는 거는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업계에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증여세 용도로 요 120억을 쓰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적은 김호영이 메일홀딩스의 지금 지분을 더 늘려야 되고 제로투세븐의 지분은 좀 가치 있게 평가받아야 되니까 결국 지금 메일유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메일유업이 만약에 승계 작업을 한다면 승계 작업을 할 작정이라면 홀딩스 주가를 낮춰야 되고 제로투세븐 주가를 띄워야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다. 하지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엄청난 이슈가 아닐 것 같아요. 크게. 왜냐면 제로투세븐의 주가를 띄우고자 해도 이걸 뭐 2배씩 띄울 것도 아니고 홀딩스 주가를 뭐 반으로 줄일 것도 아니고 이미 홀딩스 주가는 3만원에서 만원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더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낮춰놨고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좀 꺼림칙한 건 사실이죠. 좀 홀딩스에 투자하기에는 이런 승계 이슈 있다는 게 굉장히 꺼림칙한 이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메일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하방 경직성 그리고 메일 유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성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리스크는 승계 과정,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주회사라는 점 한국의 지주회사가 좀 그렇게 가치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마음에 드셨으면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